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온라인 도소매 유통 사고 없는 유통 전략 강의를 맡은 최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1차 시와 2차 시로 나뉘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총 12개 목차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시는 유통의 속성과 함정, 그리고 위드 코로나, 살아남으면 기회가 온다, 유통 수준을 높여라, 유통 사고와 실수를 줄여라, 상품 경쟁력을 갖추자. 2차 시에는 국내 유통 채널 및 유통사, 유통 시작 전 유통 검사, 유통 시장 조사, 유통 판로 개척, 유통 설계, 유통사 섭외 및 유통 진행, 유통 확장 및 유통 정리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도소매 유통 전략 1차 시를 진행하는데요.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97조라고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2022년도에는 224조, 2023년도에는 254조 정도 계속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의 모바일 인터넷 쇼핑과 그리고 인터넷 PC 쇼핑몰 시장 규모를 보면 2021년도에는 127조, 그 다음에 58조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47조와 64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는 모바일 쇼핑과 PC 쇼핑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결제형 온라인 서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순위는 1위부터 7위까지인데요. 20대, 30대, 40대, 50대 토탈 1위부터 3위를 보면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네이버 쿠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배달의 민족과 네이버 쿠팡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20대를 보면 배달의 민족이 좀 많죠. 근데 30대와 40대와 50대를 보면 네이버와 쿠팡이 상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도소매 전략을 세울 때 나이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20대와 50대가 공통적으로 1위부터 3위까지 결제 순위는 배달의 민족과 네이버 쿠팡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소매 유통 방향을 정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정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직접 유통과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매 플랫폼이나 아니면 유통사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그리고 종합몰, 오픈마켓을 직접 입점 및 판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도매 플랫폼이나 아니면 유통사에게 입점 및 상품 공급을 하면 되는데요. 도매 플랫폼은 말 그대로 온채널이나 오너클랜, 도매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통의 속성과 함정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유통의 속성과 함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 재작년까지 5년 동안 도매 사이트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게 상품 공급을 받고 유통 판매사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제가 이제 중간에서 정상과 그 다음에 운영 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조사와 유통사만의 유통의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 속성이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제조사는 뭐라고 하냐면 좋은 유통사는 왜 만나기 어려울까요?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문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통사는 좋은 상품이 유통사에게 오지 않아요. 왜 나한테는 가격이 무너져 있고 좋은 상품이 오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5년 동안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 제조사와 유통사는 불만만 나에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조사는 유통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유통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유통사를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사 또한 유통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통 초보인 경우, 그리고 매출만 일으키기 위해서 유통과 판매를 하는 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통 준비가 안 된 제조사와 유통사가 서로
상품 공급을 하고 유통을 했을 때 서로 불만만 많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조사가 가격을 무너뜨리는 유통사에게 상품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제조사가 또 무너뜨립니다. 제조사 방식으로 유통을 또 진행을 합니다. 유통사는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마인드로 제조사가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통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제조사는 유통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유통사와 제조사는 서로 탓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서로 지원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조사는 유통사와 소비자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사는 제조사와 소비자가 너무 문제가 많다고만 합니다. 서로 탓만 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점이 없고 그리고 계속 간격은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통의 속성과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통의 속성과 함정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분명히 제조사가 유통 판매 입장에서 CS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재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CS와 재고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통 판매사가 반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땡 하는 고객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반품이 오게 됐을 때 유통 판매사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급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인데 반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조사는 안 돼!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 그러면 유통 판매사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유통 판매사는 바쁘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유통 판매사가 반품을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사는 제조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고 더 좋은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유통사는 나중에 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제조사 상품은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유통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제조사는 나중에 내가 상품을 더욱더 공급을 하고 판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공급을 했던 유통 판매사로부터 적극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제조사가 유통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유통 판매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사는 가격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통사도 대부분 초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유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제조사 상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가격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통사는 절대로 가격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품 정산을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유통사하고 제조사하고 함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기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제조사는 유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반품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유통사가 원하는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잘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유통사는 절대로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리고 제품 정산을 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서로 신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고객도 속성이 있는데요.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아무 제품이나 구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을 보면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판매자가 있으면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후기 내용도 보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내용도 꼼꼼하게 체크를 한 이후에 저렴하지만 좋은 상품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내 지갑을 열어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필요하면 결국은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든 유통사든 내 단골 고객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단골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골 고객 네트워크 만드는 방법들은 재방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방문할 수 있는 컨텐츠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방문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저희 이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 그룹 채팅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매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오픈 뭐 그룹 채팅보다는 카카오 뭐 단체 채팅보다는 1대1 채팅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NS 및 블로그 활용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왜 개설을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마케팅 차원에서는 SNS와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와 블로그를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도 브랜드와 홍보 차원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제품도 알릴 수 있고 서비스도 알릴 수 있고 매출도 발생하는 데 도움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 오픈 그룹 채팅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 1,500명 정도까지 참석이 가능하고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도매 사이트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제조사와 유통사와 마케팅 그 회사들이 모두 모여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장터를 만들어주고 이분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정보 교류를 하고 그리고 제품도 공급하고 그리고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분명히 이분들이 도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상품 공급도 하고 유통도 하면서 서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카오 오픈 채팅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유통의 속성과 함정에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 부분인데요. SNS 및 블로그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블로그는 앞으로도 깊은 내용 그리고 많은 내용을 쓰게 될 경우에 SNS하고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먼저 내가 원하는 글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SNS에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보내면 결국은 SNS와 블로그를 통해서 내 글과 내 제품이 홍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안내할 수가 있고요. 서식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를 왜 마케팅과 그리고 판매 도구로 지금도 잘 활용할 수가 있냐면요. 스마트 스토어는 제조사와 그리고 이제 판매사 기준으로 좀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하게 되면 브랜드 및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도구가 되기 때문에 유통 채널들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이 좋은데 또 다른 유통사가 연락이 올 수가 있고요. 상품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유통 채널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품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내부 마케팅, 뭐 여기 적혀져 있는 럭키투데이나 타임특가를 이용해서 매출과 그리고 내 매니아들을 만들어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자들 분들이 만드는 스마트 스토어는 결국은 매출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려지게 되면 상품 소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상품 소싱에 도움이 되냐면 결국은 상품 소싱은 처음에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도매몰이나 아니면은 제조사한테 직접 소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알려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마케팅을 잘하고 판매를 잘해요. 이런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제조사가 나중에 내 제품 좀 판매해 주세요. 아니면 내 제품을 공급하고 싶어요 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상품 소싱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통 경험이 쌓이고 유통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OEM이나 ODM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입 제품을 제조사 방식에 맞춰서 브랜드와 제품 홍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통 판로 개척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강력한 도구로 그리고 마케팅 도구로도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적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조사인 경우와 그리고 위탁 판매사 분들 중에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게 될 때 이상하게 매출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B2C나 이런 시장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재고가 많이 남았다. 그리고 유통 기한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B2C나 B2B나 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재고가 악성 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악성 재고가 되기 전에 요즘은 중고거래가 할 수 있는 판매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번개장터나 헬로마켓 그리고 중고나라가 있는데요. 번개장터와 헬로마켓은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시작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상품을 공급을 하고 판매를 할 때 번개장터와 헬로마켓을 같이 공급을 하고 판매를 시작을 하면 시간도 세이브하고 전략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나라도 유명하지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휴 마케팅을 요즘은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플 프로그램도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플을 설치를 했는데 걸으면 만보기처럼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알려주는 채널들이 좀 있었어요. 어플이 있었는데 그 어플을 제가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 어플이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뭐 퀴즈 같은 문제 재미도 있는데 그 재미를 풀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클릭을 해갖고 넘어가면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퀴즈가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면 포인트를 지급을 해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또 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상머니처럼 이러한 강력한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휴 마케팅 툴도 많이 활용하게 되면 상품을 많이 팔 수가 있고 유통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너무 힘든 시기를 좀 보냈지만 지금은 이제 계속 코로나와 함께 존재하면서 우리가 살게 돼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갑자기 성장을 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보내는 시간과 그리고 사람들이 비대면 생활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비대면 판매 채널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임 가게가 생겨나고 있고요. 요즘 뉴스 보면 뭐 도난 사건 사고도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대세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이 2년 동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가 벗으면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가 마스크를 벗으면 저분 왜 마스크를 벗지? 이런 반응이 오듯이 지금 시대가 뭐냐면 마스크가 오히려 편한 점도 많고 그리고 지금 내가 2년 동안 살았던 패턴들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 맞춰서 유통 채널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유통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 기회를 어떻게 잡을 거냐. 결론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플랫폼이나 유명한 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툴들을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도 안 돼요. 대부분 요즘 보면 뭐 대박 아니면 1,000만 원, 1억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여기 와서 배우세요.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광고성 문구들을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교육을 듣고 1,000만 원을 바로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교육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들어봤는데 절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잠을 2-3시간도 안 자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진짜 치밀하게 파고들고 그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매출도 일으켰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분들이 했던 결과물들을 교육을 하고 알려주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치밀하게 노력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처럼 매출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분들을 무작정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결국은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잘 따라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계속 제가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하는데요. 플랫폼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 뭐냐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들과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뭔가 또
만들려면 모여야 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만든 회사가 운영하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과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층이 함께 그 공간에서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플랫폼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과 플랫폼을 꼭 기억을 하고 왜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아남으면 기회가 오는데요. 성공하고 싶죠. 저도 계속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공은 정말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만 그분들처럼 살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성공한 분들은 계속 복리이자처럼 또 다른 성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성공하기까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결국은 살아남아야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원했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수준의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불평 및 남을 탓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실례로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요.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오너나 뭐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뒷담화를 많이 깠죠. 그리고 뒤에서 회사를 끝나고 뒷담화 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맥주 타임을 가지면서 그 사람 왜 그래? 그 사람 재수없어. 그 사람 뭐 지가 실력도 없으면서 먼저 일을 시켜. 막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걸 저도 즐겼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런 사람들끼리 계속 연락이 됐나? 라고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뒷담화 까고 남욕한 사람들끼리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입으로 뱉은 대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나왔죠. 그 회사를 나왔을 때 어떤 분들하고 연락을 하냐면 저를 지적하고 저를 성장을 시키려고 했던 분들하고 연락을 했지 서로 그분들을 뒷담화 깔려고 했던 분들하고는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연락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환경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할 탓도 시간도 없습니다. 남 탓할 시간도 없음.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내가 실력이 없다 그러면 실력을 어떻게 성장을 할 건지 노력을 하고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실수하고 사고를 쳐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환경이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형 사고를 친다든지 큰 실수를 하게 됐을 때 그 회복하는 시간에 내 경쟁자와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앞서가기 때문에 한번 뒤처지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내가 자는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많은 준비를 통해서 대형 사고를 치지 말고 그리고 잔실수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비용도 아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전에 창업을 하고 아니면 유통을 했을 때 돈이 많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본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고를 치면 그 돈을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투자할 상황이 왔을 때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경쟁사가 자본이 있고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가 제품을 선점을 하고 시장을 성장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고객이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제가 가끔 어떤 회식을 가기 위해서 식당을 좀 가요. 식당을 가면 남자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가끔 화장실을 가게 되면 저는 화장실의 동선과 그리고 화장실이 얼마나 청결한지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왔던 분들한테 이 식당이나 이 음식점은 화장실이 별로야. 그리고 화장실을 내가 별로라면 만약에 여성분들 아니면 내가
부모님, 아니면 내 아내, 뭐 내 가족들, 내가 정말 중요하는 지인들 이렇게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들이 결국은 마케팅이고 내 가게와 내 상점 아니면 온라인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정말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판매하고 내가 창업을 하고 내가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을 하지만 고객한테 보이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불편함들을 제거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고객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온라인도 똑같습니다. 온라인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불편해요. 불편을 했는데 내가 댓글을 남기고 아니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 댓글도 성의 없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고객은 결국은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남기 때문에 다시는 이 가게를 찾지 않습니다. 온라인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웃과 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저기는 절대 가지 마. 도움이 안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야, 저기가 서비스도 별로고 그리고 불편해. 근데 맛은 좋더라. 근데 정말 맛집들은 서비스가 불편하더라도 맛있기 때문에 가지만 맛은 대부분 평이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상품도 경쟁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이합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이 뭐냐면 결국은 서비스고 고객을 위한 마음입니다. 이 고객을 위한 마음, 불편함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고객들이 더 많이 방문하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감하게 고객들을 한 명 한 명들을 존중하면서 지켜보고 불편사항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해결했을 때 분명히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유통 현장과 그리고 오프라인 현장에서 계속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시대의 흐름이 되게 천천히 흘러가고 그리고 환경이 급박하게 흘러가지 않았을 때는 뭐 주변에 내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두 개만 알아가지고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지는 못합니다. 지금 뭐 하냐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냐면 모바일이든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스킬들을 알고 이용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분들이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데요. B2C 상품 판매, SNS 활용, 중고거래, 그 다음 배달 플랫폼, 마케팅, 핸드폰으로 사진 편집, 뭐 어떻게 음향 편집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통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유통시장은 그렇습니다. 유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했는데 가격이 먼저 무너져요. 제조사라면 내가 정말 내 아이처럼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가격이 무너졌다. 근데 지금 플랫폼 봐보세요. 네이버에서 최저가, 쿠팡에서는 최저가 아니면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최저가고 무너졌을 때 이 제품이 유통 판로가 다양하게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유통 판로는 가격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을 때 다양한 B2B, 뭐 공동 구매, 뭐 쿠팡 외에 다양한 제품들이 뭐 유통 판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B2C 판매 시장에서만 눈에 보이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 다음에 공동 구매 시장에서만 시장이 있는 줄 알고 가격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매출에 맞춰서 유통을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유통 경험과 유통 수준이 올라왔을 때 보이는 유통 채널들이 있어요. 유통 초보일 경우, 유통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왜냐하면 빙산은 끝에만 보이잖아요. 근데 빙산의 아래쪽을 보면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유통 채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제품이 B2C와 쿠팡과 네이버에서 다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채널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략들은 제가 2차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뭐 유통 쪽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유통 수준을 올려야 된다. 그럼 유통 수준이 뭐예요? 결국 유통 수준은 뭐냐면 제조사는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통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서포트를 하고 그들이 판매를 잘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나한테 매출로 도움을 주게 만들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유통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유통사는 신뢰를 하지 않고 못 믿었기 때문에 가격을 내 제품을 항상 무너뜨리는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제조사는 결국은 살아남고 매출도 성장을 했지만 항상 유통 판매사를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는 유통사와 판매사하고는 계속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유통사를 지키잖아요. 그럼 유통사는 끝까지 제조사를 지킵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먼저 유통 수준이 올라가고 유통 준비가 되고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좋은 유통사와 좋은 유통 네트워크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유통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조사는 결국은 유통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유통 준비라는 게 뭘까요? 유통 준비는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유통 준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만 일례로 얘기를 한다면 가격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가격 준비가 대부분 유통을 처음 시작을 할 때 판매 가격과 공급 가격을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판매 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데 공급 가격도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공급 가격이 어떤 공급 가격이냐면 내가 최소한 수익, 이익이 남길 수 있는 공급 가격으로 유통을 시작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B2C에서 가격 협상을 하죠. 가격을 만약에 10,000원이라면 8,000원으로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3,000원 정도 이익이 남죠. 근데 이제 유통 경험이 쌓이다 보면 B2C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공동구매도 있어. 그 다음에 입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특수 채널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지방에 가고 여행을 갈 때 중간에 거치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물을 납품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상품 제한을 하고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쪽은 공급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50%야. 50%인데 30%로 만약에 낮춰서 줘야 된다. 그쪽 만약에 상대방이 제한이 온다 그러면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최저 가격에서 낮춰야 되는 거죠. 기존 판매 가격이 아니라 지금 공개되어 있는 소비자들과 유통사들이 알고 있는 최저 가격에서 더 낮추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면 CS 준비를 해야 돼요. CS 준비라는 게 뭐냐면 유통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신 응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환과 반품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제가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환 반품은 솔직히 하기가 싫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건강기능식품 상품을 총판을 맡아서 진행을 했을 때 교환 반품을 할 때 대부분 돈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마케팅 예산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월 얼마 정도는 몇 개 정도는 교환 반품을 그냥 해주겠다. 이런 계획, 마케팅 예산으로 잡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예산에 넘어섰을 때는 고민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악용하는 사람들도 예산 안에 들어왔을 때는 지원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준수를 해야 돼요. 가격을 준수를 하는 게 뭐냐면 결론은 유통사도 지키지만 소비사도 지켜요. 제조사가 처음부터 가격을 무너뜨리려고 상품을 만든 제조사는 드뭅니다. 물론 수익 상품들은 간혹 가격을 무너뜨리고 유통을 시작하는 회사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그분들은 뭐냐면 규모의 경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사들은 그 시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조사들은 OEM을 한다든지 직접 뭐 제조 공장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한두 개를 만들 건데요. 그 한두 개가 정착하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목표를 했던, 내가 방향을 세웠던 그 유통 채널까지 상품 공급이 부채처럼 퍼졌을 때 그때는 가격을 무너뜨려도 돼요. 왜 그러냐면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만들었던 제조사 제품이 10년 가고 20년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6개월짜리일 수도 있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게 3개월일 수도 있어요. 트렌드가 3개월이고 6개월인데 1년, 2년, 3년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유통 라인은 만약에 한 100개, 200개 정도 상품 공급을 했을 때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재고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고들은 빨리 처분을 해야죠.
물론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가격을 너무 함부로 낮추는 게 아니라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재고를 빨리 소진을 하고 신제품을 가지고 런칭을 해서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유통 채널들한테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때 다시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유통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유통 판로 개척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어요. 예를 들어 B2C 판매사 10명이 아니라 B2B, SNS 뭐 등등등 입찰 뭐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상품 공급을 했어요. 근데 브랜드가 안 알려져 있고 마케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주문은 와요. 하루에 한두 개씩. 근데 100개가 돼보세요. 그러면 100개 채널에서 100개 주문이 오면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매출은 많지는 않는데 이익률은 낮아요. 근데 100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포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송도 해야 되고 뭐 CS 처리도 해야 되고 반품 처리도 하다 보면 결국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은 처음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제가 이제 유통 사고와 실수를 줄이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유통을 이제 막 시작하는 유통 판매사 아니면 제조사라면 꼭 이 말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가격을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왜? 가격이 무너지면 유통 전문가나 유통 고수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고수와 유통 전문가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B2C 판매사가 상품을 팔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품 중에 유통 고수들이 옵니다. 그분들은 매출을 하루에 몇백 개가 아니라 몇천 개씩 판매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무너진 상품들은 이분들은 아무리 가격이 좋아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시 광고 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부분 제조사분들이 상품을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준비해서 저한테 이제 오게 되면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는 표시 광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냐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에 한해서 너무 과대 광고가 많아요. 근데 과대 광고를 문구를 넣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대 광고가 약간 포장을 해야 되는 제품들은 블로그나 기사 뉴스에 대신 이제 뭐 마케팅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뭐 블로그나 기사 뉴스에도 표시 광고가 심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은 제도가 점점점 탄탄하게 뭐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유통 판로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유통 전문가들이나 고수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번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시 광고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시 광고 때문에 매출이 정말 급성장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뭐 소송을 걸린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되고 표시 광고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유통 기한보다 유통 세계에서 빨리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통 실수를 줄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온라인 유통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부분 지금 유통을 한 1년 이상, 한 3, 4년 이상 하셨던 제조사분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분들은 몸에 배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유통을 시작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내가 처음에 자주 사용했던 뭐 가격 검색을 하고 B2C 채널에 대부분 상품 공부를 많이 해요. B2C 채널이 정말 매출 시장은 크지만 결론은 B2C 판매사들한테만 상품 공급이 늘리면 가격이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이 이 플랫폼의 특징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가격을 경쟁을 하고 최적 가격에 판매를 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B2C 판매 채널만 늘리면 결국은 서로 경쟁이 늘어나서 가격이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유통 판매사나 아니면 제조사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한 군데 채널, 내가 잘 알고 있고 진입장벽이 낮은 곳에 상품을 공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이 무너지는 거죠. 더 이상
유통 판로 개척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유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B2C 하고 나면 실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나왔어요. 그럼 B2C 판매 채널을 통해서 가격 준수를 하고 브랜딩을 알리죠. 그리고 공동구매도 해요. 그럼 복지 폐쇄물도 있어요. 복지 폐쇄물 우리가 모르지만 실제로 잘 되는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복지 폐쇄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특판도 있어요. 근데 기업 특판까지 가기 전에 복지 폐쇄물까지는 가지만 공급을 기업 특판까지 하기 전에 무너져서 그 이상 유통 판로 개척이 안 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제조사나 유통 판매사가 마케팅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매출을 계속 일으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손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퇴근하고 나서 가격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 저녁, 이런 날, 휴일날, 이런 날 가격 관리를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가격을 낮추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 누가 프로모션을 한다. 그럼 한번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을 때 정상 가격으로 절대 구매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제품은 다시 정상 가격이 돼도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많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식이라는 게 나 이 가격에 샀는데 다시 정상 가격이 회복되면 그 가격으로 사고 싶을까요? 진짜 비싼 가격이라면 모르겠지만 가격이 몇만 원 아래 단계라면 소비자들은 심리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품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주위의 유통 전문가들은 그래요. 잘 팔리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잘 팔리는 상품이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준비를 하고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소비자 유통시장 조사를 통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가지고 유통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팔리는 상품이 되는 거지, 저는 지금 잘 팔리는 상품은 지금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제품을 만들었다면, 지금 유통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잘 팔리고 있느냐, 잘 안 팔리고 있다 그러면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볼, 내 제품은 잘 팔리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아닐까?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안 팔린다면 결론은 유통점검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근데 유통점검은 어떻게 다시 해? 가격이 무너졌다면 가격을 회복시키고, 아니면 내가 다양한 유통 채널들한테 다시 상품 제안을 계속 해보는 거죠. 이 유통사가 최종 소비자하고 가까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사가 결국은 나한테 유통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유통사가 매력이 있다면 소비자들한테도 매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점검을 할 때 유통시장 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제조사라면 결론은 상품 제안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 상품을 계속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될까? 상품 공급을 해야 될까? 유통시장에서 이 상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까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유통 확장을 할 거냐, 유통 정리를 할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2차 시에 갔을 때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홍보가 부족한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마케팅 예산을 안 가지고 시작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마케팅이라는 게 항상 처음부터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유통 판로 개척도 마케팅 일환이에요. B2C, B2B, 기업 특판, 복지몰, 공동구매, 마케팅 유통사, 정말 다양한 유통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품을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한다 그러면 결국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통을 하게 만들려면 결국은 제조사나 유통 판매사가 유통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예산을 써야 되는데, 마케팅 예산이 없는 제조사나 유통 판매사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마케팅 홍보가 부족하고 있니 점검도 해야 되고요. 판매 가격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상품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유통사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제조사가 상품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유통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유통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유통 준비를 통해서 유통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유통 수준이 이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제조사라면 유통 판매사한테 CS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이 CS가 뭐냐면 반품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마케팅 예산으로 월 몇 개,
정도 책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은 현장에서 찾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그 다음에 재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조사분들이 재고 관리가 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잘 나가, 오늘 100개 나갔네, 내일 300개 나갔네, 다음 주에 한 500개 나가겠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창고에 얼마나 재고 남은지 모르죠. 근데 어떤 유통사한테 상품 공급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유통 고수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요. 재고 관리 잘하고 계시죠? 만약에 내일 500개 나가도 문제가 없죠? 재고에 계속 확인을 해요. 근데 막상 유통 공급을 하고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한 3일 딱 지났는데 갑자기 제조사한테 유통사한테 연락, 어떡하죠?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대응 사고죠. 마케팅 고수들이나 유통 판매사들은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분들은 정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 관리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CS 관리는 뭐냐면 반품 하자 관리, 그리고 재고 관리를 잘하는 제조사가 상품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도 예를 들어서 배송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12시나 2시에 3시에 많이 잡죠. 근데 예를 들어서 4시, 5시에 갑자기 100개 정도 주문이 올 수가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매출이 뭐 한두 개 이런 배송건들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대량 주문건이 왔을 때 이 주문건이 오늘 배송하지 않으면 내일은 이 배송이 안 돼. 그러면 물류창고에다만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물류창고는 정해져 있어. 마감 시간이 끝났을 때 이분들은 보내지 않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 직접 아니면 다른 곳에 만약에 초과된 배송 시간을 넘어서는 주문이 왔을 때 대량 주문일 경우는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정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유통 경험이 부족할 때는 처음에 초기에 사입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근데 사입은 저는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브랜딩도 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안 돼 있는 상품이 제품을 사입을 주면 이 사입한 유통 판매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격을 무너뜨려요. 이거는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입이 된 제품을 다시 내가 사오지 않는 이상은 가격을 무너뜨리고 판매를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조사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망가지게 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가 쌓였을 때 처음에는 위탁 배송으로 정산도 좀 길게 주고 하고 나서 나중에 신뢰가 쌓일 때 사입을 하는 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은 제조사가 준비를 잘하고 유통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자, 1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강의 내용에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답글로 계속 그 질문한 내용들을 보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강의 수고하셨습니다.